건이가 나 여자인 줄 알았어. 건이야, 또 같이 또 한 친구 이름 뭐지? 김지수. 그다음 똑같은 시점에 고은이가 그걸 또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고은이도 이메일을 난 이렇게 PPT 보냈거든. 그래서 오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자. 똑같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분석기. 이따가 수업 끝나기 전에 시간 줄게. 한 10분. 있어. 근데 이따가 누군지 보여줄게. 여러분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 렉처 노트를 마쳤어요. 그죠? 요거 하나 마치는데 2주 걸렸네. 아이고 참네. 이제 오늘은 스페셜 렉처 노트 1 IT 역사와 패러다임의 이해 오늘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스페셜 렉처 1을 프린트해서 노트로 쓰시고요. 다음 주 이거에 의해서 다음 주는 여러분 새로운 걸린 게 있어요. 렉처 노트 2 있죠. IT 인물로 본 역사라고 하는 이 렉처 노트 2를 이번 주 화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수업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에 할 수 있으니까 렉처 노트 3는 그 다음이고요. 또 렉처 노트 2 IT 인물로 본 역사도 프린트 해 와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스페셜 렉처 노트 1에서 IT 역사와 패러다임의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개강 이후에 2-3주 동안에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빅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역사,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중요한 쟁점, 요 네 가지를 오늘 수업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한 4-5주 정도는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IT에 대한 어떤 그 컨셉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전제되면 그 다음 단계인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 분석,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왜? 잠깐 졸면 한 200년이 흘러가 버려요. 뭐 200년대 얘기하다가 잠깐 졸고 깨어보면 한 500년대 얘기하고 있고 또 잠깐 졸면 1000년이 막 지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졸지 말고 역사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강의 자료는 다 준비했죠? 자, 프린트 하시기 바라고. 자, 첫 번째 오케이. 첫 번째 보면 일단 크게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역사를 얘기할 때 크게 4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3단계로 얘기할 수도 있고 5단계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 강의에서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프리-메카니컬 에이지, 그래서 3000년 BC부터 1450년 AD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50년이라는 시점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구텐베르그 있죠. 구텐베르그가 프린팅 프레스 테크놀로지를 처음으로 발명한 시점. 그래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프린팅, 인쇄술이 처음으로 발명된 시점이 1450년이고요. 그 기준으로 구텐베르그 전의 시점을 거의 몇 년이죠? 한 4500년이죠. 4500년을 우리가 프리-메카니컬 에이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메카닉이라는 건 뭐예요? 기계죠, 기계. 메카닉이라는 기계가 보면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4500년을 우리가 프리-메카니컬 에이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 이후에 1450년 이후부터 소위 말하면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거, 전기 있죠, 전기. 전기를 이용한 컴퓨터, 아주 기초적인 컴퓨터까지의 과정, 전기를 이용한 전화기, 전기를 이용한 정보, 다 그 시점 있죠. 일렉트로닉 에이지라 그러는데 그 일렉트로닉 에이지 전의 단계를 우리가 메카니컬 에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 중심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언제까지? 1840년까지를 우리가 메카니컬 에이지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로 메카니컬 에이지라 그래서 전기를 기본으로 한 전보, 전자, 전화, 그 다음에 라디오, 초기 텔레비전까지 포함한 시점. 그래서 1940년까지를 우리가 일렉트로 메카니컬 에이지라 그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를 우리가 일렉트로닉 에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렉트로닉 에이지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거는 그 전에부터 있어 왔겠지만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나타난 게 1940년이라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의 단계를 우리가 일렉트로닉 에이지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전자사회 혹은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 정보화 사회 혹은 컴퓨터 소사이어티, 컴퓨터 사회,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게 어쩌면 1940년 이후에 일렉트로닉 에이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네 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전제가 뭐였냐면, 뭘 가지고? Principal Technology.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기술, 테크놀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 역사 구분 방법은 쉽게 말하면 뭐죠? 기술 중심의 역사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술 중심의 역사 구분이다. 자, 이게 이제 IT 기술 중심의 역사 구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역사 구분은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것도 기술 중심의 역사 구분이에요. 근데 실제 그거는 뭐냐면 툴이죠, 툴. IT가 아니라 툴. 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수단 중심의 역사 구분이죠. 그래서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등등의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수단 중심의 역사 구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구분을 하죠?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과 같은 물결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 물결 속에도 실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였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구분은 보통 어떻게 많이 하죠? 왕조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시왕조다, 왕시왕조다, 이런 왕조 중심의 역사 구분은 기술 중심의 역사 구분은 아니에요. 무슨 구분이죠? 혈연 중심의 역사 구분이죠. 그죠? 혈연 중심의 역사 구분. 그러니까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IT 기술 중심의 역사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여기 강의 노트를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만 할 텐데, 프리메카니컬 에이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최초로 the first human, 최초로 말하고 커뮤니케이션, 의사를 전달하는 심볼, 어떤 기호를 사용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3000년 BC의 수메리안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수메리안이라는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외워둡시다. 왜? 우리가 그래도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메이저로서 최초의 랭귀지를 사용한 민족의 이름은 수메리안이다 라는 게 언제 3000년 BC에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BC에
포에니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민족들이 심볼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그 심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들 있죠. 문자들의 기원이 되고 있어요. 그 기원이 되고 있는 게 2000년 BC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문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역사적 사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쿠니폼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어떤 문자죠? 이게 점토에 이렇게 글을 새겼죠. 이걸 설형 문자라 그랬어. 설형 문자. 이런 문자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포에니션의 알파벳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모양이었대요. 저도 이 시절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게 지금의 알파벳과 상당히 유사하게 출발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그릭 알파벳이 실제 지금 쓰고 있는 영어 알파벳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릭 시대에 썼던 알파벳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현대 문명 발달에 있어서 프리 메카니컬 에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종이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페이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 있죠. 이 종이를 최초로 발명이 되었는데 어디서 발명됐냐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되는데 발명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죠? 종이를 발명한 사람은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게 아주 외워야 되는 이게 수능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종이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은 그렇지, 체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종이를 발명했죠. 그래서 언제 100년 정도 됐어. 100년. 그러니까 AD 100년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2000년 가까운 시간 전에 중국에서 벌써 종이를 발명해서 쓰기 시작했다. 이게 초기 종이의 모습이에요. 이는 종이에 이렇게 잠깐 종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이제 종이의 발명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옐로우 앰프라 등등에서 그 전에 상당히 중요했던 그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은 뭐였냐면 그 오랜 전에는 아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그 흙 있죠. 흙을 이렇게 해서 서령 문자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주언급됐던 게 뭐였어? 뱀부 스틱. 여러분 혹시 사극 보면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나 저기 고구려 시대 때 보면 뭘 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요런 거 있잖아. 그지? 뭔지 알겠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촥 하는 거예요. 종이 아닌 거. 그걸 뱀부 스틱, 그러니까 대나무죠. 뱀부는 대나무잖아. 그지?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대나무 위에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게 종이를 대신했는데 그 뱀부 스틱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 지나면서 많은 글자를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오찌라는 게 아마 제가 보시는 노자의 그런 어떤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종이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100년대 AD 120 몇 년에 카이윤, 한자로는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최초로 발명하게 됐죠. 그래서 방금 그 동영상상에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몇 가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종이는 이렇게 만들어요. 종이 나무가 있어요. 당나무. 당나무라고 불리는 종이 나무를 이렇게 해서 그 당나무의 껍질 있죠. 껍질을 다 벗겨요. 벗긴 다음에 물에 이렇게 삶아. 그래서 그 이 나무 껍질이 허지부지 된 그거를 다시 틀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종이 그 틀을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햇빛에 말려. 그러면 얇은 종이가 그 당시 종이 두께는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러나 그게 점차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이제 만들죠. 지금의 종이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의 종이는 나무 있죠, 나무. 나무를 잘게 썰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체륜이 만들었던 그 기술이 지금도 종이 만드는 기술로 계속 쓰고 있어요. 거의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기술이죠. 자, 체륜의 종이는 어쩌면요, 세계 3대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종이.
왜? 인간의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는 데 있어서 어쩌면 지식의 축적, 과학의 축적에 있어서 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종이는 어쩌면 컴퓨터보다 더 중요했던 당시의 발명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의 발명은 세계 3대 발명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후세는 평가하고 있죠. 그게 프리 메카니컬 에이지 AD 1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종이가 후에 서양에 소개가 되죠. 그 소개가 되는 전투, 무슨 전투인지 알아요? 서양의 어떤 전쟁에 종이가 처음으로 소개가 돼요. 찾아보세요. 예, 이건 뭐 수능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종이는 꼭 기억해 둡시다. 이런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이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고, 스크롤, 그 다음에 뭐 바인드, 이런 기술들이 종이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인류의 지식을 기록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는 와중에 아까 1450년이라는 게 어쩌면 프리메카닉과 메카닉을 나누는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1450년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프린팅 프레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모양의 어쩌면, 자, 여러분 이 전에 구텐베르그 전에는 책을 만든다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피라는 게 없던 시절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책을. 전부 다 글을 다 썼어. 그러면 책 한 권은 어떤 책이야? 전부 다 핸드라이팅 책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책을 또 수백 페이지를 다 쓰면 그게 또 책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옛날에는. 책이 어쩌면 엄청난 재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린팅 프레스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책이 있으면 원본이 있죠. 원본이 있으면 이걸 카피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원작이 있다 그랬을 때 수십 개, 수백 개를 동시에 카피할 수 있는 기술이 프린팅 프레스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식의 확산. 보통 사람들도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보통 일반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책을 사지 않고도 책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됐죠. 자, 가장 중요한 요인 또 뭐가 있을까? 종교적인 이유가 있죠. 성경이 구텐베르그의 프린팅 프레스 발명 이후에 처음으로 카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크리스찬 종교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게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1450년대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의 프린팅 프레스의 발명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고요. 발명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세계 최초로 프린팅 프레스를 과연 구텐베르그가 했을까? 그래서 지금은 월드 히스토리북에 세계 최초로 프린팅 프레스를 쓴 나라는 어디? 예,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정정이 됐어요. 고려에서 최초로 프린팅 프레스 기술을 썼어요. 그 당시는 근데 뭐였냐면 목판 인쇄술. 나무 있죠, 나무. 나무에 이걸 다 조각을 떠서 그거를 카피를 뜨는 기술. 그게 목판 인쇄인데 목판 인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다란이경. 여러분 들어봤죠? 무구정광 다란이경이라는 게 다란이경을 통해서 그다음 직지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1290년대에 벌써 우리나라는 1450년대가 아니라 12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기록할 수 있는 문화,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게 근대화가 됐을까요? 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뭔지 알아요? 기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한테 자랑하고 남한테 전달해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게 누적적으로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식은 감춰지는 지식, 후세에 잘 전달 안 되는 지식이 되었고요.
서양은 이걸 기록하고 보관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들이 100년, 200년 쌓여지면서 어쩌면 서구가 먼저 문명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종이 발명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진행되었고요. 동양이죠. 그 다음에 최초의 프린팅 프레스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이 뒤늦게 동양사에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담만 할게. 청기화장수라는 거 알아요? 청기화장수. 청기화장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자,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어, 내가. 맛있게. 근데 맛있게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며느리하고 딸한테도 공개 안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 절대로 나만 알고 있는 이 맛있게 만드는 음식 이거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 여러분 그 뭐 생활에 죽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레시피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전에 고려시대 때 그 당시에 기와 있죠. 여러분 기와라는 게 뭐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게 기와죠. 기와. 기와의 색깔은 전부 다 흑색이었어. 흑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최초로 염료라는 걸 만들어서 청색의 기와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 떼돈 벌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술을 제자한테도 공개를 안 해.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 근데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가끔은 갑자기 죽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서 청기와에 만드는 그 기술은 아주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그게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청기화 장수라는 얘기를 해요. 청기화 같은 장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감추는 우리가 지금은 내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내가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 이제는 소유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 공유하는 지식, 접근하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돼. 나눌수록 더 좋은 거야. 내가 집단지성 그랬잖아. 집단지성이 뭐냐면 나눔으로써 그 정보가 더 인텔리전트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집단지성. 내가 왜 여기에 글 하나 올려놨죠? 짧은 거 2페이지짜리. 그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집단지성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영국의 소경매 시장에서 소가 이렇게 나오면 경매를 하는데 소의 몸무게를 맞춰야 되는데 처음에 10명한테 소의 몸무게를 맞춰보라 그랬어요. 자, 10명이 쓴 소의 몸무게보다는 100명의 사람이 소의 몸무게를 맞춘 그 몸무게의 평균치가 실제 소의 몸무게에 더 가까워지더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한 사람보다는 10명이 더 정확하고 10명이 보는 것보다는 100명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과 진리와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나눌수록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는 개인지성이 아니라 집단으로 쉐어될 때 그 지식은 더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집단지성이죠. 청기화 장수도 같은 얘기예요. 자기만 소유하는 지식은 아니라 지금은 공유하고 나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 정보 속에서 좀 더 가치 있는 분석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자,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1450년 최초로 프린팅 프레스 기술을 만들었다. 우리 짧게나마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잠깐 봅시다. 딱 졸린 음악이 착 깔리네. 지금 우리 동영상 봤듯이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1400년도부터 1966년까지 살았는데 그 1950년 주위에 실제 프린팅 프레스의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게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죠. 핸드라이팅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책 한 권 쓰는데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아까 이제 119 copies of the Bible 그거 지금도 전 세계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텐베르가 처음으로 카피했던 성경책이 전 세계에 있어서 보물로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저도 마인츠라는 데를 갔어요. 중요한 건 저도 마인츠 가서 알았는데, 구텐베르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이제 동영상 봤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웰스 머천트였어. 그래서 구텐베르가 이 일을 왜 했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요. 돈을 무진장 많이 벌었대요. 이 일로 해서.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세계의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실제 가장 정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인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구텐베르그의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Technology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적 토대고, 그 다음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빅데이터에 있어서 랭귀지라든지 날리지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충 여러분 알겠죠? 구텐베르그가 어떤 사람인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 이후에 어쩌면 지금의 IT 기술로 있어서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이 초기에 나오는데, 컴퓨터는 처음에 어떤 걸로 발전되었냐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였어요. 계산. 캘큘레이션이죠.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계산이죠. 우리가 주산, 그 다음에 계산기 같은 게 처음에 나오는데, 그게 슬라이드 룰이라는 게 뭐냐면 계산을 위한 하나의 디바이스였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룰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파스칼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이브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이프니츠와 파스칼린이라는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우리가 어쩌면 컴퓨터의 초기 연산 방법, 계산 방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고, 그때는 슬라이드 룰이라는 걸로 불려졌는데, 연산기죠. 연산기, 계산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두 사람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막 컴퓨터가 계산을 잘해주죠. 카운트해주죠. 빅데이터도 카운트하는 거 아니야. 몇 번 나왔다. 그와 같은 가장 초기의 컴퓨터 기술인 연산과 계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기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파스칼린과 라이프니츠의 어떤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기기에 보면 또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었는데, 디퍼런스 엔진, 어널리틱 엔진 이런 이름으로 현재 이제 컴퓨터의 초기 로직이죠. 로직을 응용한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1800년대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상당히 그래도 뭐가 좀 다르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아세요? 애니액, 애니팩은 컴퓨터의 초기 모형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진공관을 이용한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게 1800년도에 벌써 출현한 거야. 1800년대에 우리나라는 뭐 했죠? 1820년대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예요? 조선 중후반, 그죠? 영조, 이런 정조 이쯤인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이런 거 만들었을까? 그때는 역시 말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벌써 이 서양은 이렇게 컴퓨터의 초기의 버전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그 시점에 벌써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어떤 시대적인 동서양의 비교를 우리가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1450년 기쯤에 구텐베르그의 출현을 중심으로 그 전을 이제 프리메카닉과 메카닉을 나눴다 그러면, 이제 메카닉의 제조업체죠. 메카닉이라는 것은 제조인데, 일렉트로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전기, 전자와 같은 지금의 상당히 중요한 지금의 어떤 일렉트로닉 파워를 이용하는 시대가 일렉트로 메카니컬 에이지가 184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그 초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전화기, 이게 전복이에요. 똑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몰스 전복이 있죠. 이 신호의 길이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복이고,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벨즈 퍼스트 텔레폰이라고 되어 있죠. 알렉산더 그램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처음 만들었죠. 그 전화기가 출현한 시점도 1800년도 후반이다. 자, 그 시점은 우리가 일렉트로닉 메카니컬 에이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메카니컬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840년 이후로 봤을 때 여기 보면 배터리라는 게 있죠. 배터리가 1700년대 말에 벌써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배터리라는 게. 그 다음에 1800년대 초에 텔레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전화기는 아니고 전보죠. 전보 시스템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음파 있죠. 음파를 이용해서 긴 음파와 장음파와 단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는 기호죠. 그래서 뚜뚜뚜뚜뚜 이런 식의 어떤 모스 기호라는 게 대표적인 텔레그래프인데, 이 텔레그래프의 발달은 사실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배가 출항하잖아요. 그냥 바다 위에 배가 있으면 배와 배 사이에 신호를 연결할 때 이 음파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래프의 출발은 배부터 출발한다. 배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에 출발한 게 그게 1800년대 초에 텔레그래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몰스 코드가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 텔레그래프에 이게 실제 1835년도에 벌써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라함벨의 텔레폰, 전화기 첫 출현은 1876년도. 이 정도로 외워둡시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사고죠. 그래서 크게 외워야 될 건 어떤 거죠? 1450년이라는 그 해. 그 다음에 AD 128년? 체륜의 종이 발명. AD 100년대에 체륜의 종이 발명. 1450년에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그 다음에 1840년대에 어쩌면 처음으로 텔레그래프의 출현,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라함벨이 처음으로 전화를 만든 시점이 1870년대.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좀 크게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라디오라고 하는 처음으로 일렉트로닉을 이용한 전파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게 189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890년대 처음 라디오가 출현합니다. 지금 불과 120년 전이죠. 그 다음 텔레비전은 나중에, 컴퓨터는 1940년, 텔레비전은 1910년도에 출현해요. 텔레비전은. 그럼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매체의 기술들은 사실 출현한 지가 100년 이내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나 실제 100년 이내의 중요한 기술의 발달을 이루기 위한 오래전부터의 역사적인 진화 과정은 있어 왔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종이의 발명, 그다음 프린팅 프레스의 발명,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그래프의 발명, 그 다음에 전화의 발명, 이런 것들이 있어 오면서 이런 시대가 진행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렉트로 메카니컬 에이지에서 우리가 실제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는 일렉트로닉 에이지로 가는 거는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컴퓨터의 발달 중심으로 본 최근 100년 동안의 IT 발전의 기술 역사, 이것들을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숙제 냈죠? 자, 스티브 잡스 보신 분. 야, 그래도 많이 봤네. 어떻게 봤어? 그냥 봤어? 자, 스티브 잡스 보는 분은 영화평 써왔어요? 예, 그러면 나갈 때 요 앞에 스티브 잡스 영화평을 써주시고, 나머지 또 내가 과제를 뭐 냈어요? 스티브 잡스 영화 안 보는 사람들은 뭐 하라 그랬어? 사례 제출해달라 그랬죠? 뭐 한다 그랬어? 뭐?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보라 그랬나? 소셜 네트워크 보신 분? 자, 좋아요. 아무것도 안 보신 분? 지금 손 못 들어오구나.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자, 그 영화평은 여기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쭉 읽어보고 재밌는 거 몇 개만 소개해 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우리 수업에서 한 가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서 재밌는 업데이트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사례라든지
좋은 그 뉴스가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2번은 이상은 못해요. 한 학기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지만 발론티어로서 자기가 그래도 한번 이게 우리 그 클래스메이트한테 나누고 싶다는 사람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발표를 하고 그러면 약간의 엑스트라 크레딧은 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발론티어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게 쉐어하기 때문에 토론을 열심히 해도 엑스트라 크레딧은 줘요.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기회에 자기가 준비해 와서 하는 거는 제가 엑스트라 크레딧을 주는데 얼마나 줄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약간 제가 감안한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배지훈 군 어딨나? 지훈이가 지난번에 재밌는 거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마침 저한테 아주 동시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화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레함벨이죠. 그 알렉산더 그레함벨이 전화를 처음으로 발명했고 그 다음에 터커 출연을 할 때 에디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발명가 왕 에디슨이 영화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 때 영화를 처음으로 터커 출연을 할 때도 똑같은 시점에 영국에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터커 출연과 관련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똑같은 주제야 사실은. 뭐냐면 카톡의 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앱이 있나 봐요. 그걸 나한테 거의 똑같은 시점에 이메일을 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이렇게 한번 그분들이랑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두 팀이 그냥 같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건이, 김지수, 고원이 어디 있나? 이고원 이렇게 3명 나와서 일단 건이랑 지수의 그 PPT 파일을 우리가 좀 보죠. 뭐 그래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눕시다. 잠깐 나와요. 저도 같이 해야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발표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오케이. 잠깐만. 얘기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여기 할래? 자, 들고. 이거 뭐 눌러야 넘어가요? 오른쪽 거. 밑에 거 오른쪽 거. 여기를 비춰야 돼. 오케이. 됐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국어국문학 관리학번 원건이 그리고 PPT 만들어주신 김지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한 학우분이 테스트텟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우연히 빅데이터 활용 방안과 관련된 2가지 사례를 찾게 되어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 대화 분석기라는 어플인데요. 사용 방법은 이와 같고요. 이 기능은 특정한 채팅방에서 이 어플을 실행했을 경우에 그 채팅방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나 사진이나 이모티콘이 쓰였는지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아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좋아요 많이 누르는 글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김지수하고 마숙한 채팅방에서 이 어플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사진이 95번, 이모티콘이 74번 이런 식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각각이 몇 번이나 쓰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어플의 또 다른 기능은 순위권에 든 10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형 그래프 보시면 사진은 왼쪽에 김경재라는 분이 14번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셨고요. 아래 원형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진은 김지수의 사진을 누가 제일 많이 썼느냐 이 말이야? 아니요. 그러면 채팅방에 사진을 누가 제일 많이 올렸나? 아 그런 얘기구나. 김경재가 14번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은 쌈지 씨라는 분이 27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다 원형 그래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림이나 이모티콘을 빼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말을 사용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둘을 제외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다음은 단어 순위와 말풍선 순위인데 자세히 보시면 단어 순위와 말풍선 순위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한 번에 적은 글자를 사용하는지 많은 글자를 사용하는지 그 사람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결국 이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3가지 결론을 대략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카카오톡 대화 분석기는 텍스트과는 다르게 분석 결과만 알려주고 의미는 사용자가 스스로 찾아내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활용 방안으로는 구글 플로맥과 비슷한 예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모티콘을 아까 많이 사용하셨던 쌈지 같은 분께는 그 이모티콘 상품을 광고해서 광고를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가격을 좀 싸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강풀 씨의 다음을 붙은 마녀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것의 대략적인 내용은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들마다 다치거나 죽는, 그래서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주가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마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유치한 교과 저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PPT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 기록부에서 여자를 좋아했던 남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는지 그 상황을 직접 본인이 파악함으로 결국 이 왼쪽에 보시는 5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다음 웹툰 마녀는 빅데이터에서 정형 데이터에 속하는 학생 기록부 자료를 통해서 남자 주인공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웹툰인데요. 아직 결말은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심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웹툰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yes. 이게 마치 10분 발언 때 같은데 좋아요. 수업과 관련된 빅데이터 그냥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재밌는 사례라든지 재밌는 앱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이메일을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수업에서 같이 한번 발표도 되겠다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수업 시간 끝날 쯤 돼서 한 10분 전에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예. 우리 고은이는 좀 더 얘기할 게 있나? 혹시 여기서? 괜찮겠어? 거의 다 얘기된 것 같아? 알겠습니다. 고은이도 똑같은 시점에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냥 대표로 우리 원건이 학생이 발표하는 걸로 그러면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는 그러면 컴퓨터 발달로 본 최근 100년간의 IT 역사, 그 다음에 뭐 프린트해오라고 그랬어요? 인물로 본 IT 역사 있죠? 렉처 노츠, 그걸 이제 프린트해 오는 걸로 합시다. 자, 출석 체크할게, 오늘은.